전세계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2004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경찰서 강력반으로 반포동 소재 빌라촌에 사는 주민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 사람은 빌라의 집주인으로 보였어요. 반지하 새방에서 이상한 악취가 새나와 세입자들의 불만이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죠. 문제의 새방에는 30대 여성이 새들어 살고 있는데 언젠가부터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세입자 여성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바로 반포동 빌라의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참기 힘든 냄새가 코를 찔렀죠. 형사들은 이 냄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눈치챘고 방에 들어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죠. 세입자 여성에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고가 있던 집주인의 지하 방에는 그 세입자 여성이 사망해 있었습니다. 방 안엔 여성의 피가 뒤덮여 있었고 여성은 눈을 뜬 채 가슴에 칼이 꽂혀 있었어요. 이미 부패가 많이 진행돼서 몸에 뼈 반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던 시기부터 사망해 있던 것으로 보이죠.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피해자 여성과 부패한 지 오래돼 구더기와 날파리가 바글댔고 피비린내와 시체 썩는 냄새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냄새로 현장 감식이 힘든 상황이었지만 천천히 피해자와 주변을 조사해봤습니다. 형사들은 여성의 사체를 수습했고 바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했어요. 수사에 들어가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2살의 마씨로 밝혀졌어요. 피해자인 마씨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혼을 한 뒤 반포동에 이 반지하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서초동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급은 3만 원이나 되는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마씨를 찾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시급으로만 겨우 살아가고 있었다는데요. 사건 담당 형사는 마씨의 사정을 알게 되자 빨리 범인을 검거해야겠다는 각오를 했죠. 마침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범인은 현장에서 본 대로 마씨의 가슴을 집중적으로 찔렀고요. 7군데의 자상을 남겼습니다. 자상의 숫자로 봐서 범인은 피해자에게 큰 원한 감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 피해자의 주변 인물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겠죠. 이혼한 전남편과 가족 또는 지인을 포함한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외에도 마씨와 치정이나 채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서 특이한 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씨가 사망하기 전 교제하던 남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반대가 심해서 이 만남에 불편을 겪었다는 정황을 알게 되죠. 이 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으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들은 마씨와 만나던 남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봤지만 역시 별다른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어요. 주변 인물들에게서 수상한 정황을 찾지 못하자 해당 지역의 전과자와 우범자의 탐문 조사로 수사 방향은 바뀝니다. 이번에도 의심할 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황이 밝혀지는데요. 마씨가 살해된 날짜인 8월 21일 오후 12시 30분쯤 지인으로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이 와 있었다며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 겁니다. 이번엔 해당 일에 방문 검침을 하러 다닌 가스 검침원들을 상대로 수사해봤죠.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런 단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범위를 좁히지 못하자 사건 발생 시간대인 반포동 일대에서 휴대폰을 사용한 2만여 명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땠을까요?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주변 인물 조사에서 의심할 만한 부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마씨 사체나 현장에 범인이 남긴 단서가 전혀 없었는지를 다시 알아보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2차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아주 잔인한 면을 보여준 범인은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단서를 남기지 않았어요. 머리카락이나 쪽지문도 없었습니다. 마씨의 목숨을 빼앗는 데 사용한 흉기에서도 범인의 지문은 나오지 않았죠. 영화에서나 보는 전문 암살범이 아니라면 살해 현장에서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고 도망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반지하에서 겨우 생활비를 벌어 사는 사람인 것을 감안하면은 전문가까지 고용해서 살해해야 될 이유도 딱히 보이지 않거든요. 이 사람을 죽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렇게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7개의 자상을 봤을 때도 암살범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꼼꼼하게 현장을 정리하고 도망친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결국 현장에서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형사들은 기가 막혔어요. 현장에 245mm의 여성용 슬리퍼 자국이 있는 겁니다. 마씨가 신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은 피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해 후 피를 충분히 흘리고 마씨는 사망한 상태에서 누군가 이 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닌 겁니다. 범인이겠죠. 수사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여성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이것을 보고 범인은 절대 초범일 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보통 초범이고 홧김에 저지른 범행이라면 뒷수습을 이렇게 꼼꼼하게 할 여유는 없을 겁니다. 살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찌를 때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이거든요. 아무리 침착함을 유지하려 해도 이 정도까지 현장을 정리하기는 어렵죠. 되도록 현장과 멀어지는데 많은 신경을 쓰고요. 이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범인은 비슷한 사건을 이미 몇 번 저질러 본 경험이 있으며 신중한 성격까지 가졌다고 할 수 있죠. 이런 분석을 해도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겠죠. 어떻게든 경찰은 사건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는 다시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3차 현장 조사였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찾지 못한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게 되죠. 벽에서 마씨의 것이 아닌 O형의 혈액형을 가진 혈흔이 발견된 거예요. 담당 형사는 여기서 범인이 피해자를 아주 세게 찌르다 그 충격으로 손이 칼자루 밑에 칼날에 닿았을 것이며 이때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입어 벽에 피가 묻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지문과 족적, 머리카락을 남기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뒷정리를 했겠지만 형사의 집착을 피할 정도는 되지 못했던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멈춰있던 수사는 이 혈흔의 발견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수사 전담반 형사들은 재수사 전 추석을 맞았어요. 마씨가 살던 곳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합니다. 여러 형사들이 위령제를 지내면서 마씨에게 꼭 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이번엔 발견된 혈흔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범인을 특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범인이 원한 관계에 있는 면식범일 것이라 보고 수사를 했다가 실패했죠. 이 이유는 너무 빨리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단정 지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위를 넓혔어요. 비슷한 범행 전과가 있거나 아직 잡히지 않은 전문 강도가 아니면 성폭행범이 벌인 사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마침 마씨가 거주하던 집 근처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형사들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반포동 일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및 성폭행 사건들을 모두 분석하고 동종 전과자 중 이번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이렇게 용의자들을 서서히 좁혀나간 결과 수사망에 한 사람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전에 강도 및 성폭행 전과가 있던 남성 강씨였습니다. 강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통화 내역을 추적해 봤더니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강도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던 시간마다 항상 현장 근처에 있던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리고 마씨가 사망한 이후 여러 번의 휴대전화 번호와 거주지를 옮기는 등 자신의 위치를 숨기려는 것처럼 수상한 행동들을 보여왔죠. 수사관들은 강씨가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면서 깜짝 놀랄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의 흔적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씨는 이번 사건 당일 현장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범인으로 검거할 만한 여러 정황도 같이 찾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강씨는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같은 O형이었어요.
이전에 발생한 여러 성폭행 사건에서 수집된 정액들 DNA 대조 결과 모두 강 씨와 일치했습니다. 강 씨는 그동안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여성들이 많이 사는 서울특별시 논현동과 반포동 일대를 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으로 침입해 성폭행과 강도를 저질러 왔던 거예요. 담당 수사관들은 용의자 강 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충청도 일대 낚시터와 모텔 등을 정보 수색한 끝에 충청북도 음성에서 숨어있는 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아직 이 사람이 범인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흉기에서 지문이 나온 건 아니라서 만약 이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원래는 성폭행만 시도했을 뿐이고 우연히 이 여성들이 나중에 다른 범인에게 강도를 당해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이 가능성을 주장하는 순간 살인까지 입증하기는 힘들어지거든요. 아직 100% 확신할 단서는 없는 상황이라 자백을 이끌어내서 입증을 한번 시도해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 사람이 범행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경찰에 모든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도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힘들자 형사들은 이전에 강 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성을 찾아가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진술해 줄 것을 부탁했어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영화에서 자주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이 돼줄 사람이 증언을 망설이는 경우죠. 피해 여성은 자신이 겪은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경찰이나 판사, 검사의 대부분은 남자기도 하고요. 형사들은 이번에 피해자를 설득해야 됐습니다. 며칠을 찾아가 본 결과 피해 여성에게서 결국 당시 상황 진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다시 경찰서로 돌아가서 강 씨에게 그동안 서초, 반포동 일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과 마씨 피살 사건에서 발견된 혈흔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피해 여성과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이제 없다고 생각한 강 씨는 결국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이렇게 사건 발생 43일 만에 반포동 빌라에서 마 씨의 목숨을 빼앗은 진범 강 씨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는 어떻게 마 씨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가스검침원을 사칭해서 수시로 주변을 돌아다녔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찾아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일인 2004년 8월 21일 오전 10시에 마 씨의 집으로 찾아가 도시 가스 검침을 나왔다며 의심을 풀게 한 후 안으로 침입했던 것이죠. 강 씨가 가스 점검을 하는 척하며 범행 기회를 보는 동안 마 씨는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가스 검침 중이라는 말을 했던 거죠. 마침 이날이 마 씨의 생일이었고요. 오후에 친구들을 만나 같이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습니다. 마 씨가 외출 준비를 하며 집을 나서려고 하자 다급해진 강 씨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죠. 그리고 마 씨를 성폭행하려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반항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당황한 범인은 결국 목숨을 빼앗고 현장에서 달아났던 거예요. 결국 마 씨는 약속에 나가지 못했고 생일도 보내지 못합니다. 강 씨는 처음부터 목숨을 빼앗을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범행을 저지르고 걸레로 바닥이나 피해자 몸에 남았을지 모르는 지문과 족적을 지웠고요. 마 씨가 신던 슬리퍼를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기까지 했습니다. 현장 감식에서 나온 정황과 범인의 자백이 거의 일치했어요. 7차례나 칼을 찌른 이유도 나중에 경찰 수사가 있을 때 마 씨에게 원한을 가졌을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라가도록 일부러 만든 정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강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건을 맡고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 담당 형사는 강 씨를 두고 이번에 붙잡지 못했다면 제2의 유영철이 될 수도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요. 유영철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에게 막연한 적대감과 원한 감정이 있던 사람이고요. 교도소에서 더 철저하게 범행 수법을 연구해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씨가 논현동 거리에서 가방이나 호떡을 파는 노점상을 몇 년 했는데 언뜻 보면은 열심히 살기 위한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노점상은 다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노점상을 하다가
밤마다 유흥가로 나오는 여성들 중 자신의 사냥감이 누가 될지를 관찰해 온 거죠. 실제로 강 씨가 운영하던 노점상은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여성들이 지나쳐야만 하는 길목에 있었고요. 이 여성이 퇴근할 때를 노려서 몰래 미행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게 확인되면 자신의 범행 리스트에 올라갔던 거죠. 범행 대상을 점 찍으면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가렸고 항상 작은 가방을 맸습니다. 그래야 가스 검침원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당 여성의 집을 방문해서 속인 뒤에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면 바로 여성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위협해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강제로 강 씨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 씨는 성폭행이 끝나면 곧바로 돈을 요구했어요. 목숨을 잃기 싫은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내줘야 했습니다. 범행이 끝나면 여성들에게 이불을 뒤집어 쓰라고 해요. 그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식으로 범행을 해왔던 건데 항상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성폭행범들의 공통점이죠. 범행 수법이 몇 번이 되든 거의 비슷해요. 항상 얼굴 가리고 이불을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범인의 얼굴을 알 수가 없었고요.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도 밝히기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몇 년간 강 씨는 노년동과 반포동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왜 하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만 노려왔던 걸까요? 강 씨는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었다고 합니다. 1999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때 유흥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란주점에서 3년 가까이 DJ로 일하며 2000년엔 유흥가에서 만난 여성과 동거도 시작했죠. 하지만 이 여성과 6개월 만에 헤어졌어요. 이때 분노를 참지 못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살던 여성들이 집을 버리고 나가는 일을 많이 겪었던 데다가 자신도 동거하는 여성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면서 여성에 대한 증오심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아마 자신과 헤어진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했기 때문에 모든 유흥업소 여성들을 전 여자친구와 동일시하면서 벌인 나름의 어떤 자신만의 복수 같은 감정으로 했던 일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첫 범행은 사실 실패로 끝났거든요. 밤에 강도와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현장에서 검거됩니다. 그런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이때 강 씨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해야 앞으로 범행이 걸리지 않고 계속 저지를 수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출소 후 다시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려 완전 범죄에 가까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경찰이 강 씨의 자백으로 밝혀낸 사건들은 13건이나 됐어요. 신고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하지만 사건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확한 피해 사실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강 씨는 이번 마씨 살해 혐의로 검거되면서 13번의 범행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 번의 범행들을 저질러 왔지만 강 씨는 자신을 철저히 감춰온 덕에 주변 사람들이 강 씨를 보기에 마음이 여리고 차분한 성격을 가졌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검거 당시에는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에게서 뺏은 돈으로 수백만 원대의 명품 가방도 사주고 지속적으로 환심을 샀어요.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담당 형사는 강 씨를 검거한 후 현장 검증을 통해 그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두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수사 당시 추측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철저하게 흔적을 지우는 모습이 재현됐죠. 피의자의 자백과 현장 검증,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강 씨는 살인 및 강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제 재판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동안의 범행들에서 유죄가 성립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이 여러 번의 재수사로 다양한 증거를 찾아냈고 경험 많은 형사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담당 형사는 수사에 들어가기 전 피해자인 마씨의 제사를 지내주면서 범인을 꼭 잡아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43일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진범을 검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당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그 당시에 이 사건이 계속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공포의 가스 검침원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외출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 혼자 가기도 꺼려웠었다고 합니다. 결국 강 씨가 검거되면서 사건이 끝나긴 했지만 모방범이라도 나타날까봐 한동안 이 지역의 여성들이 좀 생활하기 힘들었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을 범인이 알고 이것을 노린 거죠. 이렇게 범행을 저질러 왔고 충분히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벌을 받게 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고요. 아무리 과거가 불행했어도 이것을 범죄로 드러내는 건 당위성을 가질 수가 없겠죠. 비슷한 과거를 갖고도 범죄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요. 좋은 방향으로 극복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졌다고 생각해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사건은 2004년 서울 서초동에서 일어난 노래방 도우미 살인사건이었습니다.